예, 소개받은 강릉원주대학교 이명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북아 문명과 백두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학술대회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백두산 하면은 우리가 분단됐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관심은 큰데 자주 갈 수 없어서 지금 소원한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나 또 지금 상태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통일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 백두산과 더불어서 이 동북아 일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중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1910년대, 20년대의 지식인들의 만주를 백두산을 단군 발상지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논설들, 담론들과 또 만주 일대를 단군 조선의 강역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모아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발표할 것들은 한말 이후부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초까지 지식인들이 쓴 저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이렇게 다시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고고학적인 근거들은 또 이제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떤 발굴이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럼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말 이후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 지식인들은 만주를 단군의 발상지이자 단군 조선의 도읍지 또 강역으로 보는 동시에 나아가 만주족을 단군의 후예로 보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만주 일대에 살았던 여러 종족들을 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조선 시대까지는 다 야만족, 오락캐로 이렇게 여겨서 우리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한말 때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만주족까지 단군의 후예로 보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를 단군의 강역으로 보는 동시에 만주족도 단군의 후예로 보는 그런 인식들이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발표할 것은 만주를 단군의 강역으로 보는 그런 논설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까지 어떤 단군의 발상지나 도읍지, 강역 등을 모두 한반도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단군도 한반도, 강역도 한반도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식민지 시대 들어오면은 단군의 강역을 만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담론을 선도한 분은 신채호였습니다. 백두산 단군 발상지로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 민족의 어떤 역사와 문명의 기원을 입증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단군 도읍지 만주론도 일간 신문 지면을 통해 확산되었고 1930년대 이후에는 통사적인 저서들 속에서도 일반적인 사실로 수용되게 이르렀습니다. 1920년대를 거치면서 만주에서 단군 강역의 범위도 동부몽고, 북경 부분, 그리고 산서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년대를 거치면서는 더욱이 기자조선설도 철저히 부정되고 만주는 오로지 단군 강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는 언어나 문화적으로 통일된 단군 조선의 세계로 이렇게 정립되게 됩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산을 단군 발상지로 보는 그런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채호 독사신론이 1908년에 나오는데요. 대한매신부에 연재되었는데 이 독사신론은 식민지 시대 1910년대 이후에도 여러 지면을 통해서 재간되거나 전제돼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10년 8월 최남선이 발행한 잡지 소년에서도 국사사론이라는 제목으로 전제되었고 1910년 9월부터 1월까지는 그 이듬해 1월까지는 신한국부라는 독립기관지죠. 독립운동기관지에서도 독사신론으로 연재되었습니다. 또 1911년에는 하와이에서도 독사신론을 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이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은 여러 곳에서 간행되어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신론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만주를 단군 발상지나 강역으로 보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단군교를 창설한 1909년에 그 나철 오기호 선생은 그런 단군이 강림한 곳을 백두산 단목 영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그 단군교죠. 후에 이제 대종교가 되었지만 그러한 신자였던 대종교의 신자였던 박은식 선생도 그 즈음에 대동고대사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단군은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동방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그 중국 본토 곤륜선으로 가서 이제 중원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단군은 백두산에 내려와서 만주 일대와 한반도에 내려와서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대종교 그 관부로 활동했던 김기원 선생도 대종교 교도들에게 경전처럼 읽혀졌던 신단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단군 탄강지가 백두산이라는 기록이 있는 그런 그 이전의 군원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백두산변이라는 그런 글에서는 그 조선시대의 동사 강목을 이용해서 단군이 내려온 태백산이라는 곳은 백두산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국내에서 백두산 단군 발상지로는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의 1918년에 계고차존이라는 글에서는 단군이 처음 내려오신 태백산이 불암산, 곧 지금의 백두산임을 자명한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일대를 고조선 5대 문명 발상지와 대등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군이 탄생한 그 만주 일대를 황하유역이나 또 이제 중동 지역의 프라테스나 티그리데스 세계 문명의 발원지와 같이 동등한 그런 문명 발상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 고조선 그러한 곳이 이제 백두산과 흑룡강이죠. 그 흑수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대동문명의 백화도를 만들어낸 송하강변의 고조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의 계고차존이라는 글에서도 그 글에서도 그 단군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송하강 지금 송하강의 상류는 백두산에서 흘러갑니다. 백두산에서 흘러서 적극적으로 가서 흑룡강하고 합류해서 동해바다로 가게 되는데요. 이 송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흑룡강 또 그 만주 지역의 그 흥안령을 지나서 남으로 이제 황하지방, 중국 대륙 쪽은 그렇게 되고요. 반도 일부를 한반도까지 내려가서
백두산을 의지해서 한반도까지 내려가서 조선 사람들이 그런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그 강역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제가 갖고 온 프린터에서 요 발표집에 보면은 지금 4쪽, 5쪽 분량이 되고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쪽의 한 세 번째 문단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그러한 독사 신론에서 단군 조선의 발상지를 백두산 아래 압록강 유역으로 보았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의 1915년에 쓰신 동방고대 각인종이라는 글에서는 부여족의 발상지를 북만주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908년경에 독사신론 단계에서는 백두산 일대를 당군의 어떤 중심지로 봤던 것에 비하면은 1915년경에 이르면 어떤 당군의 그 중심지를 지금 흑룡강 쪽으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그 글에서 우리 부여족은 흑룡 강북에서 일어나서 각 족속의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남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단군이 일어나서 어떻게 정신을 쏟으며 어떻게 피를 흘려서 우리 부여 일족을 지켜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족이 흑룡 강북에서 발상해서 만주 일대 여러 다른 종족들로부터 고난과 위기를 물리쳐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이르면은 단군 이런 백두산을 단군 발상지로 보는 이런 주장들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심지어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까지도 매일신보의 지면을 통해서도 확산되게 이릅니다. 1920년 5월에 그 조선일보는 그 역사 칼럼에서 단군이 백두산에서 태어나서 만주 성경에 도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컬럼에서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됐습니다. 자료집에서는 6페이지 상단인데요. 근데 그러한 인용문들은 그러한 내용인데 인용문 낭독은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아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단군 강역이 동서남북으로 동해, 영평부, 그러니까 영평부는 중국 그 산해관 즈음입니다. 산해관 즈음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동해, 영평부, 한반도의 한강, 북쪽에 만주 북쪽의 흑룡강, 이러한 경계로 단군 강역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를 근거로 하여 단군이 태어났다는 태백산은 백두산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이 단군 강역론이 단군 조선의 강역의 강대함이라는 관념하고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영평은 중국 하구성 난하의 하류에 위치했는데, 그 중국 역사서 대명 일통제를 보면은 기자가 정착했다는 조선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영평입니다. 그런 영평까지를 단군의 강역으로 당시 조선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청주라는 요나라 시대의 산동성에 있었던 행정구역인데요. 자료집 7페이지를 보면은 그 산동반도, 중국 상동반도의 좌측에 청주구, 연주구 이렇게 표시된 그런 지역까지, 이런 지역까지 단군의 강역이 펼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또 동아일보에서도 이제 권덕규라는 분이 조선 민족과 문화상으로 본 뭐 여러 사람들의 글이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백두산은 옛날에는 불암산, 개마산, 태백산, 도태산 혹은 백악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두만, 압록, 송화 이 세 강의 근원이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것이 이제 조선의 개국 시제요 성인이신 당군께서 여기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6일자 동아일보 신문에서도 조선 민족의 시조인 당군이 태어나고 조선 안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산머리에는 언제나 눈이 녹지 않는 백두산은 실로 조선 민족의 옛 역사의 발원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20년대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이 백두산은 조선 민족의 역사의 발원지다. 이렇게 강조하는 주장들이 신문 진행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청덕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서도 자료집 8페이지 중간 상단에서 상단부터 보면은 7페이지 하단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터 보면은 매일신보에서도 당군 어떤 강역론을 주장했는데 매일신보가 1910년 조선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는 대한매일신보가 청덕부 기관지로 바뀌면서 신문 이름을 매일신보로 바꿨거든요. 그런 나라가 망한 초기에 그 매일신보에서는 당군조선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년대 들어오면은 이 매일신보마저도 그런 당군조선을 인정하는 그런 기사들을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1월에 그 기사를 보면은 그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용문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인데 그 인용문 낭독은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낭독을 해드리면은 단군이 백두산에서 발생했다 하고 또 단군이 도읍한 평양을 만주의 봉황성,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 넘어가면은 그 대안에 봉황성이 있는데 그 만주의 봉황성으로 평양을 이렇게 봉황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당군 강역이 만주 일대를 포함해서 중국 하북성 나나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나나는 아까 말한 그 영평군데요, 조선성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까지 당군의 강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매일신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매일신보가 조선 총독부 기관지임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만주를 당군 강역으로 보는 그런 논설을 실었다는 것은 이렇게 당군 강역으로서 만주라는 관념이 당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후반부터 백두산 당군 발상지론에서 백두산의 의미는 더욱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남선이 26년에 동아일보에 쓴 글을 보면은 오랜 전승을 거하건대 조선 인문의 창건자는 실로 이 백두산으로서 그 최초의 무대를 삼아서 이른바 홍익인간의 연극을 열었고 또 그 극장을 이름하되 신시라고 한다. 이것이 당군의 탄강지요 조선국 출발점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사에서 이 신성한 도시, 신성한 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가 백두산 아래에 있는 천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 아래 이 천평이라는 것이 곧 당군이
나라를 세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두산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백두산이 그 백두산 밑에는 뭐 화산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저도 글로만 봤을 때는 백두산 아래 이렇게 도읍을 세울 만한 지역이 있는가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가서 실제로 좀 이렇게 백두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광막한 그런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낭설이라기보다 허무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군의 그 탐강지인 그 백두산을 조선 임내 창건, 조선국의 출발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년대 들어오면 안재홍 선생도 그 조선일보의 조선 상고사 관견이라는 글을 연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백두산 천평을 아사다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곧 백두산을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재홍 선생은 그 글에서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국한 곳이라고 말한 그 아사달은 가장 근거지 중에 근거지이고 원생지에 대한 원생지로서 백두산 아래의 천리 천평이다. 아사달을 백두산 아래 천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곧 그 백두산은 평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최남선이나 안재홍은 백두산을 단군의 탐강지로서뿐만 아니라 단군의 첫 도읍지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단군 탐강지와 단군 도읍지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단군이 태어난 곳은 백두산이지만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은 흑룡강이다. 아니면 또 요서에 있는 영평이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은 이 안재홍 선생이나 최남선의 글에서는 곧 단군이 태어나고 평양을 나라를 세운 곳이 곧 백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단군 탄생지와 도읍지를 같이 백두산으로 보고 백두산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대 말에 이르면은 이러한 논설들이 많이 확산돼서 30년대 말에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어떤 말이 생기게 되냐면 단군 조선의 건국 신화가 얘기해주는 태백산이 어떤 두세 정신 빠진 학자들은 묘양산으로 읽고 있다. 그러니까 단군이 태어난 태백산이 묘양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백두산은 단군 발상지였다라는 그런 인식은 매우 일반화되게 이르렀습니다. 다음에는 이 평양을 만주로 보는, 지금 방금 전에는 평양을 백두산으로 보는 이론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어떤 단군이 도읍한 곳이 이런 대동강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만주에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사신론에서 신채호 선생은 평양이 단군이 싸워서 이긴 곳마다 세운 곳이 평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채호 독사신론에서 단군이 정복한 지역은 지금 만주 길림, 봉천, 지금 한반도 조선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은식 선생도 단군이 도읍한 평양은 만주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은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동방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평양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평양은 요소의 광영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소의 광영현은
바로 이제 유화강과 대능하라는 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책을 그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제 유화강과 대능하 바로 저 우측에 있는 곳이 이제 광명현. 여기서 박은식 선생은 이것이 평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년 김규현이 지은 그 아까 말한 신단 실기를 보면은 거기도 평양을 만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박지원이 지은 도강록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이 박지원도 도강록이라는 글에서 평양을 만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지원이 말한 평양은 당군 도읍지 평양이 아니고 동래안 기자가 세운 정착한 곳이 로서의 평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군 도읍지로서의 평양을 얘기한 것과는 좀 맥락이 다른 거죠. 이렇게 10년대 민족주의자들은 당군의 도읍지 평양이 만주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당군 도읍지가 만주에 있었다는 그런 설은 20년대 일간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많이 확산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일보 그 기사에서도요. 당군 도읍지가 성경, 지금 말하면 심양인 거죠. 심양을 당군이 도읍한 곳이다. 심양을 곧 평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나라 초기 수도로서 지금 윤영성 심양을 가리키는데요. 역시 역시 앞에서 인용한 매일신보도 그 기사에서도 당군이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도읍한 평양이 지금 만주 봉황성. 봉황성도 그 심양 근처에, 심양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하여간 심양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심양의 동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봉황성을 만주가 당군이 내려와서 세운 평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매일신보에서는 평양을 봉황성으로 보는 거고, 이 조선일보에서는 평양을 심양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평양을 만주 일대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는 인식들이 20년대에 이렇게 되면 많이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20년대 신채호 선생은 당군 도읍지로서의 평양을 만주로 보는 그런 주장을 더욱 구체화시키는데요. 10페이지 하단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1921년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상고문화사라는 그런 글에서는 당군 조선의 그 세 개의 서울, 삼경이 모두 만주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사다를 하얼빈 부근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곳을 이제 부소령이라고 하고, 백아강이라는 곳을 이제 봉천 흥경 지방, 봉천 흥경이 곧 지금 얘기하면 이제 심양인 거죠. 이렇게 심양으로 보고, 또 오독지라는 곳은 요양해성은 바로 지금의 요양의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이렇게 이제 이 당군 조선의 세 개의 수도를 다 이 만주에 빙정하는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또 이두문 명사 해석이라는 글에서는 그 아사다를 하얼빈으로 이제 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하얼빈이 평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채호 선생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11쪽을 보면요. 11쪽에 이제 신채호 선생은 25년 동아일보에 이제 평양 폐수고라는 글을 연재하는데요. 여기에서 평양을 옛날에 평양으로 알거나 지금 대동강을 옛날에 폐수로 알면은 평양의 역사를 잘못 아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도 잘못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선사를 말하려면 평양부터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을 한반도 대동강에 있는 평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눈을 감고 활을 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도 12쪽이나 13쪽도 이렇게 평양을 다 만주 일대 여러 곳이라고 비정하는 그러한 역사 기사들, 역사 논설들이 많이 이제 발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두산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12쪽에 맨 밑에 문단부터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당군의 첫 도읍지를 송화강 유역으로 보는 견해.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화강 유역 일대를 당군의 첫 도읍지로 보는 견해는 30년대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쯤부터 이제 송화강 유역을 당군 조선의 첫 도읍지 평양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재홍, 최남선의 인기가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안재홍 선생이 아까 그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백두산은 곧 평양과 같은 명칭이다. 언어학적으로도 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을 백악산이라고 하는데 이 백악산은 평양이란 말에서 변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군이 태백 신인이요 평양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쪽에 그 위에 정인보 선생도 평양이 송화강 유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5년 1월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된 기사를 보면 여기에서 평양이란 송화의 강가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렇게 결국 평양이 송화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송화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이기 때문에 이 평양이 송화강 유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평양은 곧 백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채호에서 주장되었던 평양 당군도읍지 만주설은 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크게 확산되고 30년대 이후에는 일반 저서를 통해서 통설적인 저서, 일반 대중 독자들을 위해서 발간하는 그런 통설적인 저서를 통해서 아주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은 조선시대와 좀 비교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후기의 그 안정록 선생은 그 당군 탄광지가 백두산이라고 보았지만 당군이 도읍을 세운 평양은 한반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박지원은 평양을 안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박지원이 말한 평양은 당군 도읍지가 아니라 기자 도읍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군 도읍지로서 평양이 만주에 있었다는 그런 인식 담론들은 한말 이후 식민지 시기에 나타난 독특한 역사지리 인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 당국 강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대는 당군 강역이 아까 말한 조선성이 있다는 그 영평 지역까지 당군 강역으로 보았지만 20년대 가면은 이 당군 강역이 더 만주를 지나서 북경 또 산동 반도 연안 일대 또 양자강 해수 그 연안 일대까지 당군 조선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군 강역으로 보는 강역의 범위가 더 10년대보다 20년대에는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난 마한 변화, 이 한반도 신채호 선생은 그 기원은 만주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에 지난 변한 마한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한 지난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번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한 당군 백두산, 당군 발상지론, 또 평양 당군 도읍지, 또 확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평양 백두산론, 또 만주 일대를 당군 강역으로 보는 그러한 학설들, 논설들, 그런 기사들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당시에 만주를 당군 강역으로 보는 인식의 전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8년에 나온 기사인데 28년은 당군이 평양에 도읍했다고 말하는 그런 무진년의 이런 한 번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그 해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당시 백두산 당군 발상지, 또 평양 백두산, 또 만주 당군 강역론, 이의 어떤 그런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당되는 기사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자료집의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하 조선은 두만 압록 두 개의 강호로 천연의 경계선을 긋고 황해, 창해 사이에 돌출한 적은 강도에 지나지 않으나 조선의 강역이 옛날부터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다. 당군이 공복하시던 첫 서울이 태백산 아래에 들리셨나니 그 태백산은 지금의 함경도와 길림성 사이에 우뚝 솟은 백두산으로 그 서울의 옛터는 길림성 지역에 있으며 제2의 수도이던 평양은 지금 공천성 요양의 남쪽에 있는 곳으로 남만주 철도 연선에 있는 해석이라는 하니 그 사이의 넓이가 벌써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강역을 얘기하는데요. 강역도 상복.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산서성 대동구입니다. 이제 자료집에 그 약도를 게재한 거를 보면은 17쪽의 약도를 보면은 그 대동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그 사진의 지도의 좌측의 중간쯤에 그 만리장성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한 대동구가 여기까지 이제 강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양은 지금 이것이 이제 대동구라는 곳이 대동구라는 곳과 또 어양은 이제 지금의 북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경 근처니까 지금 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북평, 그거는 북평의 이제 오른쪽이라니까는 영평, 아까 말한 그런 조선성이 있다는 곳, 그런 영평. 또 요소와 요동, 요 다섯 군데의 당시 당군 조선의 서울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군을 설치하였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 사방의 주위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흑룡강을 한 개로 하고 한 개로 해서 북동으로 흘러서 오늘날 노령 연해주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해안선을 끼고 해사배를 거쳐서 조선 동쪽 연해선으로 내려갔고, 서쪽으로는 흥안령, 내흔한 흥안령, 지금 한 몽고 근처겠죠. 몽고 근처 지역으로 가서 당을 삼고 다시 오늘날 내몽고 지역으로 갔고, 고비사막 동단을 닿으며 다시 장성을 넘어서 산서성의 반쪽 부분을 안고
황하복을 내려와서 발해 부관으로 이르러 요동 해각을 거쳐서 황해 연안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남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이르러서 다시 제주도 또 제주도까지 미쳤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통틀어 계산하면 극동 대륙에 걸터 앉아 남북으로 조명한 수말리 산하가 모두 우리 강토라 할 것인데 지금의 산동, 강소, 이내 지방은 모두 조선민족의 천연적인 식민지다. 이렇게 식민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당시 백두산 단군 발상지, 평양 백두산론, 만주 단군 강영론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13쪽 13쪽이 아니라요. 말에 들어가기 전에 18쪽 맨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20년대에 만주 강령 학사를 통해서 3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만주는 민족의 역사적 요람지이자 개척지로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 사변 직전, 만주 사변은 1931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주 사변 직전에 문일평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주는 역사를 볼 때 조선에 생장하던 요람이고 끄덕끄덕 무대이다. 원리 단군의 조기로부터 고주몽의 폐업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대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단군 강영문 또는 백두산 단군 발상지, 백두산 평양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이론은, 그러한 담론을 주도하는 분은 신채호와 최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만주 인식은 지금까지 주로 만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만주 단군 강행론이 국내 언론 지면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두산이 단군 발상지라는 주장으로 당연하게 여겨졌고, 단군 조선의 강역도 도평과 동명고, 도평 부근 사서동까지 확대되었으며 산동과 강소 등 그러한 지역은 조선인의 이주지, 식민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군 시대에는 이미 한반도와 만주는 언어나 문화적으로 통일되었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글들을 보면은 단군 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만 비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반쪽만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단군 조선을 보려면은 단군 조선은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20년대 만주 단군 강영론은 만주와 한반도는 영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하의 문단은 이런 담론들이 왜 널리 퍼지게 되냐 하면은 당시 나라를 잇고 독립운동을 하는 지식인들의 의식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백두산 단군 발상지, 백두산 평양론, 만주 단군 강역 이런 것들은 어떤 지식인들이 쓴 글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고학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